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이 가장 전형적인 인터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사회적 명사, 어느 분야의 전문가, 또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신 분, 또 어떤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분,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냥 보통 사람의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점에 불과할지도 모를 평범한 개인의 생애, 이게 모여서 선을 만들고 그 선들을 이룬 면이 바로 공동체의 기억, 공유의 기억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기록하는 구술 생애사 작가 최현숙 작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최현숙 구술생애사 작가는 천주교를 통해 사회운동을 시작했고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과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요양보호사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서 노인 돌봄 노동에 몸담아왔는데요. 노인들을 만나면서 구술생애사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현재 경상도 산골 우롱리 마을 노인들과 전남 나주 여성 농민들의 구술생애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막빠진 노년기를 지켜보며 기록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저서로는 할배의 탄생,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다시 가느다란 길이 나왔어. 천당하고 지옥이 그만큼 칭하가 날라나.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가 있고 공저로 이번 생은 망원시장과 노년공감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겐 좀 생소한 직함이죠. 구술생애사 작가 최현숙 작가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구술생애사, 한자 그대로 풀면 그러니까 입으로 술술술 말을 한 걸 다 듣고 그 사람의 한 생애를 역사로 기록한다. 그렇죠. 그거죠. 예, 예.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재밌어서 일단. 예. 예. 언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시작은 뭐 한 2009년 10년경부터 제가 노인복지 현장에 들어가서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노인 요양사. 그렇죠. 예. 요양보호사, 뭐 나중에는 이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이런 일들을 노인복지 현장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그 직업으로. 그렇죠. 직업으로. 최저임금. 예. 그런데 뭐 일은 일대로 또 뭐 하되 이제 저랑 웬만큼 친해지시면 그 노인들이 그냥 줄줄줄줄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말벗이 없는데 그쵸. 더 말하고 싶으시겠죠. 이 얘기를 여지껏 누가 재밌어 했냐고요. 예. 자식들한테 하면 또 그 소리 하냐고 싫어하고 예. 젊은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재미도 있고 이거 사회적으로 남겨야 하는 거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제 이렇게 머리를 끄집어 당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남겨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뭐 일하면서 이런저런 좀 뭐 그분이 알아서 잘 하시고 저는 어떤 대목에서는 제가 또 묻고 뭐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내다가 우리 책 내자. 네. 뭐 이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80 넘은 분들은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나 죽기 전에 다 풀어놓고 싶다. 그 뭐 마음대로 해. 책 내. 뭐 그렇죠. 내가 이제 와서 뭐가 무서워서 내 소리를 못 하겠냐. 이러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네. 80 이하 뭐 70 이쪽 분들도 이제 친해지고 나면 뭐 내 다 할게. 이러는데 사실은 밤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특히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그 맺힌 거라는 게 시댁 쪽 이게 그렇죠. 또 친정 쪽 섭섭함 이런 건데 남 욕한 얘기. 그렇죠. 70 이하는 아직 상대방들이 살아 있거든. 그렇죠. 서방도 살아 있고 이 아들 용돈 주는 아들도 아직 나한테 권력이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는 당장 하시겠다고 했다가 아무래도 좀 못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늙어서 우리 하자고 예. 이러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럼 기록해놓고 책으로는 못 담은 것도 많겠네요. 굉장히 많죠. 그렇겠네요. 굉장히 많고 이렇게 구술생애사 방식으로 풀을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글쓰기 그분들의 계급성이나 지역성이나 성별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애사로는 아니더라도 뭐 다른 식으로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전문가나 명사나 저도 이제 인터뷰를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대부분 어떤 자료를 미리 보고 어떤 질문들을 할지 준비하고 대충 그분의 인생과 경력을 알고 이제 그러고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친숙함. 그렇죠. 어떤 친밀감 이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는 하고 가능하면 라포 형성된 분들이 또 좀 내면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개개인들을 많이 알고 하지는 않는 거죠.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 일단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구술생애사는 화자와 청자 간의 주인공과 이 작업을 하는 그 청자 간에 계속 대화하고 탐색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냥 일방적으로 뭐 누구를 인터뷰해서 누구만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저 역시도 그분을 통해서 제 인식을 저도 뭐 그분의 인생을 안 살았으니까 누구 하나의 인생을 듣는다는 건 제가 간접 체험하는 것이고 저와 완전히 다른 삶, 다른 시대, 다른 성별 의 사람들을 만나가는 거여서 서로 간에 그런 대화이고 확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을 어떻게 끄집어내세요? 상당히 잘 들어주는 게 비법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잘 들어주는 게 비법이고 특히 이제 구술생애사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게 가난하고 못 배운 분들. 그러니까 뭐 많이 배우고 자기 이야기를 자기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자서전이든 회고록이든 알아서 하는 거고. 알아서 자서전 쓰는 분들은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렇죠. 구술생애사는 자기 스스로 글을 쓸 수 없는 혹은 아예 글을 모르는 이런 분들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그 아래 계층으로 가는 건데 그분들의 경우에 가난하다, 못 배웠다 혹은 뭐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온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배제나 소외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낙인이나 자기의 그런 그 해석들이 많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가난하다는 게 뭐가 창피하냐. 열심히 살아갔는데 뭐 우리 사회의 가장 구석에서 가장 힘든 노동을 가장 싼 임금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쓸모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정말 사회를 가장 밑바닥에서 지탱해 오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고난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그분들 안에 이미 힘이 있어요. 고난을 견딘다는 건 저는 힘이라고 힘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도 이제 그 힘을 혹은 어떤 그런 긍정적인 것을 보아주지 않고 불쌍한 사람, 뭐 싸구려 노동한 사람, 혹은 심지어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긍하지 못하고 어떤 낙인이나 자기 비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 해석을 같이 나누는 게 저는 제 생애사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며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님의 삶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의미 부여를 해드리고 사회에서는 계속 쓸모없다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의 자리야말로 정말 그 가장 힘든 자리였고 거기서 버텨내신 거고 심지어는 저는 뭐 생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뭐 세상을 엉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공학이나 여러 가지 그 오염을 생산하는 과학이나 기술을 발전시켜서 생태를 엉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와서 살다 돌아가시는 동안 가장 덜 해를 끼치면서 이 사회에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친환경적으로 사시는. 그렇죠. 본인이야 그것이 자괴이고 뭐 돈이 없어서 일지 모르지만 좀 넓은 범위로 보면 세상에 가장 마땅한 위치라고 온당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세상에 읽어주지 않고 특히 신자유주의는 뭐 돈의 관점, 생산성의 관점에서 보느라고 그분들을 가장 쓸모없다고 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선생님이 살아온 삶은 언니가 살아온 삶은 정말 그렇지 않다.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군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 인터뷰에서 좀 더 그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혹은 그 낙인이나 자괴의 지점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꺼내실 수 있죠. 그렇겠죠. 네. 정말 이 여자는 내 그 삶의 의미를 알아준다. 알겠습니다. 가치를 알아준다. 들어줄 뿐 아니라 수긍하고 그쵸. 긍정하고 그쵸. 의미 부여를 해줄수록 그렇죠. 자기 이야기가 더 나오더라.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환경적 삶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 대꾸해주면서 골프장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그쵸. 자가용 안 타보셨잖아요. 그쵸. 그럼 그쵸. 매연 발생 안 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나무 안 뱄죠. 그렇죠. 이거 참 좋은 저는 어떤 맞장구네요. 면에서 정말 가장 세상에 올바른 위치에서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 뭐 많이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삶을 놓고 보면 결국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높죠. 오히려 올바른 위치에서 살 가능성들이 굉장히 적어요. 예. 과학자, 뭐 기술자, 무슨 뭐 정치도 저는 상당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지식을 그 팔아서 사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 지식이 정말 세상을 얼마나 공정하게 하는가, 네. 혹은 세상을 얼마나 그 뭐 생태적으로건 여러 가지에서 올바르게 하는가에서는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그렇죠. 과학의 영역은 그렇고.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책으로 엮어낸 분들은 모두 몇 분 정도 되고 책까지는 아니지만 뭐 기록으로는 거의 정리가 돼 있는 것까지 하면 모두 몇 분 정도라고 생각되세요? 책은 지금 뭐 한 6권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노인들 삶이나 예. 뭐 그 베이비부머의 세대도 있었고 장애 여성 예. 쪽과도 작업을 했었고 한 권당 이제 몇 분씩 들어 있는 거죠. 보통은 3분, 2분 이 정도고. 예. 네. 제가 뭐 한 10년 정도 이제 노인 현장에서 독거노인 현장 혹은 장교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 그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뭐 인터뷰된 것들은 뭐 3, 40분 정도인데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생애사 전체는 아니고 예. 특정 어떤 뭐 그 주제로도 있었고 최근에는 특히 좀 경상도 뭐 그 깡촌에 80대서부터 한 60대까지 10명의 노인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라남도 나주의 또 여성 농민들을 인터뷰할 기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올해나 뭐 이렇게 책이 좀 나올 예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모여서 책으로까지 나오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이 드러나게 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소위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뭐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심지어 어떤 권력을, 특히 정치 권력을, 혹은 뭐 저작 권력, 이렇게 책을 낼 수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 것이 우리 사회에 이제 나오는 그런 글들이고 자료고 뭐 역사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이 드러난다는 면에서 그 이전에 정리된 역사가 우리 사회의 역사에 어떤 객관적인 역사이냐 해서 뭐 그것을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절대 아니다. 아니죠. 이 목소리들이 역사에도 포함되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역사 다시 쓰기. 혹은 이제 그걸 뭐 우리 사회 어떤 기억이라고 한다면 사회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은 그동안 특히 우리는 이제 군사 문화나 뭐 이런 것 속에서 정부의 관점들, 뭐 국가의 관점들 이런 것들이 기억되어졌고 그렇지 않은 기억이나 해석들은 입 다물어졌잖아요. 심지어 뭐 그렇죠. 잡혀가고 뭐 이랬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그 기억에 대한 어떤 대항기억. 대중기억이고 좀 거창하게 의미 부여하면 민중생활사. 그렇죠. 그렇죠. 또 하다 보면 특히 나이 든 분들 하다 보면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냥 기록되지 않았던 그분들의 구체적인 노동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담배 농사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지었다고들 하는데 그 지긋지긋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뭐 목화를 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삼배를 어떻게 하고 누에를 어떻게 하고 이런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제대로 그 정리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런 노동 문화 또 뭐 결혼에서의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알겠어요. 나오는 거고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야말로 민중생활사고, 노동 현장사고, 그렇죠. 가부장제 하에 가족 생활사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언어도 그런 것 같아요. 언어도 이미 없어진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투리라든가, 그렇죠. 예, 사투리나 혹은 이제 지금은 뭐 그 안 쓰는 고어들. 네. 그동안 쭉 만난 분들 가운데 뭐 우리 최연숙 작가를 가장 감동시켰다고 할까? 뭐 이런 어떤 기억이 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저 비슷한 사람. 아, 이 양반 정말 나랑 성질 맞네. 뭐 이런 분이. 그런 분? 첫 번째 책에 이제 평양 할머니라고 평양에서 한 19살경에 화신백화점이 너무나 보고 싶어갖고 이제 몰래 친구랑 같이 나와갖고 그 남한에 내려왔다가 백화점 구경하러 그냥 그쵸. 온 거예요? 그렇죠. 분단되는 바람에 이제 못 간 거예요? 붙들린. 네, 뭐 물론 중간에 한번 이제 갔었는데 그때는 애배고 뭐 이런 상태에서 또 그 이제 평양 집에 그대로 눌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로 이제 내려오고 그 분단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잘렸던 분인데 그분의 그 어떤 호기심과 그 열정과 이런 것들 뭐 남쪽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애를 하나 낳고 뭐 아편쟁인 남편이랑 살다가 결국 아편쟁인 남편은 자살해서 죽고 결국 이제 미군 성매매 그때로는 이제 양색시, 양공주, 네, 양공주 그런 일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의 경우는 참 정말 희한한 게 자기의 그 양공주나 뭐 이런 삶에 대한 낙인이 없어요. 자기 아내는 내가 뭐 여자 하나가 아들 하나 키우느라고 정말 할 게 없어서 먹고 살고 아무 끈이 없으니까 키우고 먹고 사느라 그러느라고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나는 괜찮다. 당당하다. 그런데 이제 그걸 꺼내서 이야기를 하면 뭐 사회가 뭐 난리를 쳤을 테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예. 저랑은 이제 제가 그분을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돌본 4개월 정도 그 돌보는 과정에서 저 양반의 생애는 정말 뭔가가 있겠다. 그땐 그 얘기 안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제안하고 해나가는데 차츰차츰 이제 질문을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또 뭐 제 주변에 성매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들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더니 이러니까 차츰차츰 터져 나와요. 이 여자는 내 얘기를 정말 내 입장에서 들어주겠구나 이런 신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는 정말 그 낙인이 없다는 면에서 그렇게 많은 사회에서의 어떤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인이 없었다는 면에서 대단한 분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몇 해 전에 할배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내실 때가 또 마침 그 뭐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맞아요. 뭐 이렇게 막 할 때여서 태극기 집회에 모여 계시는 그 할아버지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를 많이 궁금해하던 차에 그렇죠. 최연수 작가가 바로 그분들의 생각을 읽어서 기록하셨잖아요. 예. 딱 뭐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작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 뭐 2,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책 출판 시점이 어떻게 이제 우연히 그렇게 됐죠. 그 뭐 태블릿 PC 터진 날과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서 제가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대체로 이제 그 태극기 집회에 온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저런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건 저건 하나의 소리다. 당연하죠. 사회적 목소리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던가요? 만나보니까. 저는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 대체로 일제시대 혹은 뭐 해방, 그 근처에서부터 태어나서 전쟁. 그렇죠. 전쟁과 좌우 갈등과 산업사회, 뭐 그 과정은 계속 국가에서 이래라 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주입당한 그런 속에서 그분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들이나 사회를 보는 시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가의 시선과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양쪽에 이게 나라네라는 피켓이 같이 나왔었어요. 같이 나오죠. 그러면 저분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뭘까? 그것에 대한 이제 관심으로 계속 뭐 책이 나온 후에도 태극기 집회를 계속 참여하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저도 또 공부를 더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시대가 만들어낸 그런 인물성들. 어떤 국가주의? 그렇죠. 국가주의 또 산업. 사회의 어떤 경제 성장 성장 우선주의 그렇죠. 그런 거고
우리가 뭐 압축적 근대화라는 이야기를 쓰죠. 이 한 100년도 안 되는 시기 동안의 봉건 사회부터 지금 4차 혁명 사회, 이 사회를 그분들이 거의 그 자기 생애에서 다 산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의 경우에 이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무슨 정보사회이니 이거를 적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특별히 이제 많이 좀 그 문화적인 기회, 교육적인 기회를 받은 분들 말고는 그런 속에서 지금 이 4차 산업이니 정보니 여기에서는 정말 그분들은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뭐 현기증이 날 정도죠. 소외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이제 태극기 집회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나도 나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이게 점점 이제 커지면서 그러면서 나오셨다는 면에서 저는 하나의 뭐 인정투쟁의 측면. 인정. 네. 그렇죠. 나도 인정해달라. 그렇죠. 나도 사회의 시민이고 나도 세금 나는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의 물질적 기반을 만든 사람이다. 만들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렇죠. 인정투쟁의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런 작업을 쭉 해오신 입장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 뭐 남혐, 여혐 뭐 이런 남녀 성갈등도 있습니다만 특히 젊은 층 사이에 노년층을 비하하고 그렇죠. 함부로 하고 하는 식의 이런 세대 갈등, 이건 과거에는 없던 세대 갈등이에요. 그렇죠. 네. 그 저희들 어렸을 때나 지금 뭐 40대 정도까지도 어렸을 때부터는 그래도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렇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 10대, 20대는 공경은커녕 비하, 멸시 그렇죠. 뭐 이런 게 막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들이 뭐 나빠서는 아니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돈 중심, 효율성 중심, 쓸모 중심 이런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확장되는데 젊은이들도 먹고 살기 힘든 일자리가 네. 없는 이런 속에서 노인을 비하한다기보다 저런 노인, 저렇게 돈 없는 노인, 저렇게 추레한 노인을 비하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그렇죠. 젊은이들이 부자 노인을 비하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부자 노인은 동경하겠죠. 볼 기회도 없어요. 부자 노인들은 예. 아주 좋은 승용차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 뭐 이러면서 볼 기회도 없고 한다면 선망을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비하하는 것은 노인이라기보다는 늙어서 저렇게 가난해진 사람들, 그건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길거리나 공원에서 만나는 노인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세대 갈등이라기보다는 계급의 문제로,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의 문제로 인해서 빈곤에 대한 비하이자 뭐 혐오라고 보고 다시 뒤집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봐. 아니 참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우면 그쵸. 오히려 더 좀 잘 대해드리고 그렇게 조심해야지.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상처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잘 정리되면 야 내가 누구랑 손잡고 이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나갈까 이렇게 될 텐데 네. 그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불안이나 자기 두려움이나 상처를 자기보다 더 약하게 보이는 사람에 대한 공격, 약자에게 배타. 전이시키죠. 예, 그렇게 맞아요. 하죠. 맞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회가 빈곤해도 혹은 내가 뭐 늙어도 내가 뭐 장애가 돼도 웬만큼 먹고 살만 하다는 어떤 그 보장이 된다면 네. 오히려 그런 혐오들은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사회이냐가 중요한 거고 해결은 분배라고 네. 봐요. 네. 네. 신자유주의, 빈곤의 문제, 동시에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자기 문제, 불안이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식의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다 지적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바 없죠? 예, 뭐 근데 사람들 이야기만 이렇게 오래 들어도 이런 총체적 사회과학의 인식이 생기시는군요. 그건 아마 이제 제가 제 세상에서의 제 위치나 관점을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겠죠. 네, 그건 뭐 진보 네. 정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혹은 살아가면서 제 개인적인 삶에서든 구술생에서 작업을 하는 걸 통해서든 어느 위치에서 내가 세상을 보고 지금의 문제점이나 개개인들을 보고 혹은 전체적인 세상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이제 저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살아오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질문해오고 그렇죠. 뭐 찾아낸 길이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런 관점을 만들어 가시기도 했지만 또 그런 관점이 있어야 사람의 이야기를 또 정리할 수도 있는 그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뭐 이 관점이 절대적이다. 이것만 옳다. 이거는 절대 그건 아닌 아닙니다만, 거고 네. 나는 이렇게 보겠다.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그 구술생애사 기록이 아닌 본인의 사적인 에세이로 삶을 똑바로 마주하고 라는 책을 펴내셨는데 그래 뭐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요. 네. 그 삶을 똑바로 마주하셨더니 답이 뭡니까? 그냥 삶을 똑바로 마주한다는 게 일단 내 위치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위치, 나의 어떤 뭐 성별 계급, 뭐 어떤 가정 안에서의 위치들, 예. 뭐 이런 거를 분명히 하고 여기에서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긍하는 거. 그 수긍한 위치에서 이제 나를 똑바로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이제 세상을 보자는 의미에서의 제목을 만든 거고. 네. 그래서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저는 그 어떤 가난의 계급의 문제, 가난의 문제, 무엇이 쓸모 있는 삶인가의 문제 이런 것에서 세상에 이 횡행하는 어떤 가치관, 소문 뭐 이런 것들 특히 지금은 뭐 거의 신자유주의가 온 세계를 다 잡아먹은 모든 인식과 모든 가치를 다 잡아먹은 이런 속에서 그거 말고 부와 권력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정말 네. 내가 원하는 삶 혹은 정말 그 행복한 삶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공적인 삶. 뭐 이것이 저는 한 사람이 그 세상을 사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그 세상이라고 봐요. 정말 자신에서 출발하되 그리고 자신의 행복 그리고 공공. 앞으로도 이 작업 계속 이어가실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굉장히 저로서는 재미있는 작업이고. 네, 네. 나중에 본인의 자서전은 직접 쓰실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구술생애사를 쓰게 만드실 거예요? 뭐 저는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예. 그걸 맡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 생애 정리 작업은 계속 해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뭐 이 구술생애사 작업하면서 남들 생애 들여다보면 제 생애가 당연히 들여다봐지는 반추되죠. 거고, 그렇죠. 성찰되고 뭐 반성되는 거고 해서 그때그때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적당한 시기에 뭐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구술생애사 작가 최연숙 작가를 함께 만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